2에서 이제 새로 소개된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2.2 이제 저 발표 시작하기 전에 참고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제 제 발표는 아직까지 안드로이드 2.2가 나오기는 나왔는데 프리뷰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식 버전에서 이제 추가되기로 한 것들이 아직 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좀 바뀔 수 있는 사항도 있어서 그 점을 일단 감안해 주시고, 현재 제가 이제 준비한 발표는 이제 프리뷰 3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O에서 소개는 되었지만 아직까지 프리뷰에 추가되지 않은 내용들은 이 자료에서 다루지 않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새로 바뀐 이제 프로젝트 스트럭처 다이얼로그나 아니면 이제 어노테이션 인포 하는 거, 그리고 런타임 퍼미션 관련 지원 코드를 이제 자동으로 추가해주는 기능, 이런 것들은 이 슬라이드에서는 따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먼저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내용 소개하기 전에 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이제 2.0 버전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2.0 버전이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지금 2016년 이제 4월에 정식 버전이 릴리즈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6월이니까 사실 2.0 버전이 나온 지도 2개월 조금 넘은 상태인데요. 벌써 이제 2.2까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2.0 버전은 이제 좀 약간 주요 변경 사항을 본다면 에뮬레이터가 좀 새로 많이 변경이 됐어요. 엄청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개선된 에뮬레이터가 이제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인스턴트 런 기능이 추가돼서 이제 앱을 좀 더 빠르게 실행할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앱 오류를 이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이제 리스트 인스펙션이 좀 더 많이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이제 물론 이제 소프트 어노테이션을 같이 사용하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잭 컴파일러라는 게 또 추가가 돼서 이제 자바 8에 추가된 일부 기능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람다 표현식을 이제 앱 개발 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예전에는 이제 다 이제 콜백으로 해서 뭐 뉴가 이제 남발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줄 수 있고 이제 코드를 좀 더 간결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혹시 그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버전을 어떻게 쓰고 계세요? 지금 아직 1점대 버전 쓰고 계신 분 손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꽤 있네요. 저는 지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는 계속 제가 현업에서 개발로 쓰는데 이제 계속 이제 카나리 버전을 쓰고 있어요. 근데도 사실 그렇게 크게 불편함은 못 느꼈고, 2.0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정식으로 릴리즈된 2.0 버전은 실제 이제 개발을 사용하면서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 가급적이면은 새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셔서 사용하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뭐 2.0에서 추가된 이제 새로운 에뮬레이터에서 지금 간략하게 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예전에 비해서 진짜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먼저 지금 나오고 있군요. 실행하는 화면 자체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고요. 예전에는 이제 여기에서 실행하고 나서 단말기 화면이 이제 뜨기 시작하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한 1-2분은 정말 작은 거고 5-6분 기다렸어야 했는데, 지금은 이 정도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에뮬레이터로 쓰기에는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앱 실행하는 속도도 상당히 빨라서 실제로 개발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실제로 이제 예전에는 제니모션을 좀 같이 썼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니모션이 뭔가 이제 구글 플레이 서비스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좀 제약 사항들이 있어서 그걸 안 쓰고 이제 실제 단말기를 쓰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에뮬레이터 업데이트된 이후로는 안드로이드 공식 에뮬레이터도 함께 개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스턴트런인데요. 또 마찬가지로 좀 일단 이렇게 예제가 있는데, 이 앱을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만약에 변경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보통 여기에서는 이제 타이틀만 간단하게 바꾸는 걸 해볼게요. 일반적으로는 이거에서 실행하면 이제 빌드하고 실행하기까지 한 10초에서 20초 걸렸는데, 현재는 이제 거의 바로 딜레이 없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렇게 이제 인스턴트런이 되는 단계는 여러 가지 단계로 나뉘어져 있어서, 아까 같이 이제 간단한 걸 수정하면은 정말 빨리 액티비티만 재실행되는 형식으로 인스턴트런이 실행이 되는데, 좀 구조가 많이 변경이 되면 이렇게 앱이 죽었다가 이제 다시 실행되는 형식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턴트런이 일단은 빠르긴 한데 아직까지 약간 좀 버그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특히 이제 멀티덱스를 사용하는 프로젝트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멀티덱스를 사용하고 계시다면은 인스턴트런은 이제 아직은 좀 사용하지 않는 거를 좀 더 추천드리고요. 멀티덱스를 사용하지 않는 분이시라면 인스턴트런으로 개발을 하셔도 충분히 개발 속도면에서 이득을 보실 수 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2.2에서 추가된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할 내용은 이제 크게 이제 다음과 같이 4가지 파트로 나눠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개발, 그리고 빌드, 그리고 테스트 이렇게 4가지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디자인 파트인데요. 디자인 파트에서는 이제 크게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비주얼 에디터가 이제 개선이 많이 되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그쪽 개선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고, 그리고 사실상 이제 이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컨스트레인 레이아웃.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적인 레이아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이 컨스트레인 레이아웃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되게 크게 의존을 하고 있는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이아웃 인스펙터라는 게 또 새로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주얼 에디터가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비주얼 에디터라고 하면 이제 예전 용어로 하자면 이제 레이아웃 에디터라고 불렀는데요. 사실상 이제 이 레이아웃 에디터가 레이아웃뿐만 아니라 메뉴나 환경 설정까지 UI로 보면서 수정할 수 있게 지원이 되면서 레이아웃보다 이제 사실 좀 비주얼 에디터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아웃뿐만 아니라 메뉴랑 이제 환경 설정을 이제 UI로 보면서 수정할 수 있게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레이아웃 에디터 같은 경우는 진짜 레이아웃 수정하는 경우 옛날에는 스크롤 뷰 안에 있는 그런 뷰들은 이제 에디터 상에서 직접 뭐 스크롤해서 어디까지 잘 표시가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었는데요. 현재는 이제 스크롤 뷰도 바로 에디터 상에서 스크롤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좀 더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이아웃 에디터, 비주얼 에디터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일단 사용하기도 좀 어렵고 의도한 대로 잘 되지도 않기도 하고 그리고 속성창이 너무 많아서 뭘 어떻게 거기에서 내가 찾느니 차라리 그냥 치고 말지라는 식으로 해서 아예 쓰지 않았는데요. 그런 의견을 반영을 했는지 이제 비주얼 에디터의 이제 속성창이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한 이제 위젯에 따라서 이렇게 정말 주요 속성만 보여주는 화면이 있고 이렇게 전환 버튼을 누르면 전체 속성도 모두 다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텍스트 뷰를 선택했다 그러면 텍스트 크기, 이미지를 선택했다 그러면 뭐 이미지 소스 이런 것들만 주요 속성이 나오고 나머지들은 전체 속성을 선택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개편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컨스트레인 레이아웃인데요. 이제 기존에 앞에서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제 비주얼 에디터를 써서 레이아웃을 편집할 수는 있었어요. 뭐 간단하게 뭐 텍스트 뷰 몇 개 추가하고 뭐 버튼 몇 개 추가하고 이 정도는 그냥 저걸로 해도 되는데 결정적인 문제는 첫 번째가 그렇게 해서 생성된 코드가 그리 깔끔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뭔가를 이제 넣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에디터 상에서 이 위젯들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이제 이쪽에 붙이고 저쪽에 붙이고 하는 것들이 너무 제약이 많아서 사실상 잘 쓰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새로 안드로이드를 배우는 분들께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이제 레이아웃을 짜는 거가 진짜 완전 너무 헬이다. 이거 너무 어려워서 이거 못 해먹겠다. 이런 약간 인식을 심어주게 된 계기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엑스코드의 이제 레이아웃 에디터랑 비교하면 이전 거는 진짜 완전 없는 것만 못할 정도로 상당히 안 좋았는데 이번에 이제 컨스트레인 레이아웃이 나오면서 그런 걱정이 싹 사라졌어요. 일단은 컨스트레인 레이아웃 자체가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이제 최근 여기 이번에 릴리즈된 이제 새로 개편된 비주얼 에디터랑 밀접하게 연동이 되어서 레이아웃을 작성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난이도를 따지자면
저는 진짜 PPT에서 그냥 도형 그려서 뭐 네모 이렇게 쭉 그려서 여기에 이렇게 갖다 붙이고 그리고 정렬하고 뭐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잖아요. 거의 그 정도만 할 줄 안다면 이제 레이아웃을 작성할 수 있을 정도로 난이도도 예전에 비해서 훨씬 낮아졌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레이아웃을 작성하는 편의성이 증가된 것도 증가된 건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레이아웃 구조가 간단해졌어요. 예전에는 이제 복잡한 레이아웃을 짜려면 여기에 이제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렐러티브 레이어 추가하고 그다음에 리니어 넣어서 여기에다 이쪽에 붙이고 저쪽에 붙이고 여러 가지 속성을 넣어서 이제 그 구조가 계속 다 계층이 쭈르륵 내려갔었는데 컨스트레인을 쓰면은 그런 구조들을 대부분의 구조들을 이제 컨스트레인 레이어시 있고 그 아래에 이런 뷰들이 있는데 그 딱 그 한 단계의 구조만으로도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게 되어서 이제 뷰 성능상에서도 좀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설명하는 것보다는 직접 어떻게 작성을 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이제 실제로 영상 그 레이아웃을 작성하는 것을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요 화면을 그대로 이제 컨스트레인 레이아웃을 사용해서 작성하는 것을 보여드릴 거고요. 네, 이제 빈 레이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가이드라인을 하나 그릴 거예요. 그래서 왼쪽으로 16dp 이제 마진을 전 줄 건데 16dp 마진을 두도록 가이드라인 하나를 넣고 이제 하나를 더 넣어서 이제 다른 요소들을 배치할 때 좀 참고할 수 있도록 하나 더 넣고 다음 세 번째 거는 오른쪽에서 16dp 떨어지도록 가이드라인을 잡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은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뭔가 하나의 이제 줄을 긋고 자대고 시작하는 기분이 들어서 가이드라인으로 이제 일단은 스캐폴딩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플로팅 액션 버튼을 넣을 건데요. 이제 넣어서 이제 크기를 이제 보통 크기로 이제 다시 바꿔주고 얘는 일단 왼쪽에 가이드라인을 붙일 거예요. 그래서 16dp 마진을 2개 붙이고 그리고 위랑 아래에 다 붙일 건데 여기에서 이 비율을 조절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 화면에서 얘는 이제 상단 30% 지점에 위치하도록 설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설정이 끝났고 다음 이제 이미지를 넣을 건데요. 이미지를 넣으면서 자, 아래쪽은 저 플로팅 액션 버튼 쪽 일단 참조하게 하고 위에 붙이고 왼쪽, 오른쪽, 왼쪽에 일단 줬어요. 그 다음에 마진 없애고요. 그리고 저기는 저 플로팅 액션 버튼의 반만큼 차지하도록 일단 바꿔주고 그리고 양옆으로 쭉 뻗어나가도록 레이아웃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가 표시된 방법을 바꿨고요. 다음 이제 텍스트를 넣을 건데요. 텍스트를 넣어서 이제 텍스트 크기를 바꿔주고 얘는 요 이미지에 일단은 컨스트레인트를 준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아래로 24dp 아래 넣고 왼쪽은 16dp 가이드라인에 넣고요. 다음 이제 이미지 뷰 2개를 더 넣을 거예요. 얘는 이제 텍스트에서의 24dp 아래에서 들어가게 할 거고 얘는 16dp죠. 네, 16dp 아래에 들어가도록 설정할 거예요. 네, 좀 안 보이니까 좀 확대해서 보고요. 그래서 이제 세부 조정하고 왼쪽은 왼쪽 16dp 가이드라인에 붙이고요. 그리고 이제 블루프린트 모드로 하면은 저런 UI 보지 않고 이런 진짜 이틀만 볼 수 있어서 좀 더 이런 제약 조정, 컨스트레인 지정하는데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어디를 참조해서 어디에서 어느 만큼 떨어질지를 지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텍스트 뷰를 이제 추가하는 모습이고요. 텍스트 뷰도 오른쪽으로 쭉 뻗어가고 이미지 뷰 왼쪽에 있을 건데 대신에 마진을 16dp를 주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미지 뷰의 중간에 위치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로 다 제약을 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작업을 할 거고요. 마진을 왼쪽 마진을 줄 겁니다. 여기가 마진이 빠져 있어서 추가를 한 모습이고요.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잡히고 있네요, 레이아웃이. 그래서 이제 아직 추가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요. 나머지들을 또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큰 텍스트 영역을 추가하는 모습이고요. 얘는 저 위쪽 텍스트랑 왼쪽을 일치하고 오른쪽 마진에 붙일 거고요. 그리고 이 텍스트의 아래에 있는데 저만큼 떨어지고, 그리고 버튼을 하단에 추가하고 버튼을 오른쪽 마진에 붙이고 아래는 16dp만큼 떨어지게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 필드 하단은 버튼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데 전체로 늘어나지만 마진은 16dp를 주도록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거의 레이아웃은 다 잡힌 거고요. 이제 아까 저희가 앞에서 작성했던 레이아웃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텍스트면 이제 넣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속성창에 이렇게 주요 속성만 나오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좀 더 편리하게 내가 원하는 속성을 찾아서 변경할 수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보는데 뭔가 미묘하게 안 맞아서 뭔가 왜 안 맞았나 보고 있었는데, 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경고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가 제대로 설정이 안 됐으니까 이 속성을 네가 넣어줘라 라고 경고가 뜬 모습이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래쪽 거를 이제 왼쪽 마진에 붙이게 설정해 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컨스트레인 레이아웃을 사용해서 레이아웃 작성하는 것을 좀 보셨고요. 이제 일단 얘는 이 정도의 이제 그 레이아웃이면 사실 다른 레이아웃으로 작성을 한다고 하면 이제 뭐 이미지 넣고 저게 아마 relative를 넣고 저쪽은 리니어를 넣고 아니면 프레임 레이아웃 쓰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지정을 했을 텐데, 그래서 일단 구조가 큰 덩어리만 지금 간략하게 보기에는 최소한 2덩이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조 아래에 또 다른 차일드들이 들어가 있는 구조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 왼쪽에 이제 저 컴포넌트 트리 쪽에 보시면 하나의 이제 계층으로 모두 이 뷰가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뷰를 그릴 때 이제 성능이 많이 향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제약사항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얘는 이제 렐러티브 레이아웃이랑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유사해서 렐러티브 레이아웃에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위치를 지정할 때 각각에 다 이제 아이디가 있어야 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모두 다 아이디를 지정해줘야만 제대로 동작을 하니까 그 부분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신 다음에 아이디는 따로 뷰마다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컨스트레인 레이아웃을 처음부터 아예 작성하는 방법이고요. 기존에 내가 작성했던 레이아웃을 컨스트레인 레이아웃으로 바꾸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렐러티브 레이아웃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텍스트 뷰가 2개가 있고 왼쪽에는 큰 거, 왼쪽 상단에 하나 붙어 있고 오른쪽 하단에 하나 붙어 있는 구조인데요. 요거는 이제 컴포넌트 트리 쪽에서 컴포넌트 트리에서 이제 여기에 변환하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환이 됐는데 지금 보시겠지만 약간 좀 잘못됐어요. 원래는 저렇게 오른쪽 글씨가
저 큰 글씨 아래로 가게 해야 되는데 현재는 지금 약간 좀 잘못된 거고요. 일단은 요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얘가 프리뷰다 보니까 이런 자잘한 좀 버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컨트레인 레이어 그 자체도 아직 알파 2 버전이라서 실제로 사용하는 데는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일단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한번 이렇게 학습을 해보시면서 실제 사용하게 됐을 때 이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시기만 하는 거를 더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이제 레이어 인스펙터 쪽으로 넘어갈게요. 레이어 인스펙터는 이제 현재 표시되고 있는 이제 원단말기나 뭐 에뮬레이터 그러니까 기기의 이제 뷰 구조를 확인할 때 쓰고요. 요거는 이제 뭐 내가 만든 앱이 아니라 뭐 다른 앱 아니면 뭐 시스템 화면이라도 모두 다 이제 뷰 구조를 분석해서 화면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예전에 DDMS에서 이제 스크린 화면 그 뷰 하이어키 캡처해가지고 보여주는 그거랑 거의 유사하고요. 요거의 용도는 이제 뷰를 디버깅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뷰를 작성하고 데이터를 표시를 넣었는데 진짜 제대로 안 나오면은 얘가 대체 뭐가 문제인가, 영역이 지정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영역은 지정이 됐는데 뷰 내용이 제대로 안 나온 건지 그런 것들을 확인할 때 용이합니다. 그래서 레이어 인스펙터는 이제 하단에 있는 이제 안드로이드 모니터 그 페인의 이제 왼쪽에 약간 노란색 검은색 아이콘으로 레이어 인스펙터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거를 누르시면 실행할 수 있고요. 또 간략하게 확인해 보면 이쪽에 인스펙터 실행하면 현재 연결된 단말기를 캡처해서 이렇게 뷰 구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뷰 구조고요. 가운데는 이제 뷰 화면, 그리고 오른쪽에는 선택한 뷰의 속성들을 모두 표시를 해주고 있으니까 요거로 뷰를 디버깅할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디자인 파트는 마치고 이제 뭐 개발 파트로 넘어갈게요. 저 먼저 개발 쪽에서는 이제 코드 분석 기능이 좀 향상이 됐어요. 그래서 소프트 어노테이션을 같이 써서 이제 린트 체크가 좀 더 몇 개가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앱 작성하다 보면 리소스를 막 추가하고 리팩토링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쓰지는 않는데 이 리소스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없애줄 수 있는 기능이 새로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한참 이제 최근에 저쪽 방에서도 지금 하고 있지만 한참 핫한 이제 파이어베이스 파이어베이스의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파이어베이스 플러그인 적용됐고, 그리고 샘플 브라우저라고 해서 내가 이제 궁금한 요소, 뭐 예를 들면 뭐 액티비티가 됐든 아니면 플러그테이션 바가 됐든 뭐 리사이클러블가 됐든 간에 궁금한 게 있으면은 그거에 이제 공식 샘플들을 바로 IDE에서 찾아볼 수 있게 샘플 브라우저라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코드 분석 기능부터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이제 이 기능은 서포트 어노테이션 이제 22.2 버전에서 이제 추가가 된 그 어노테이션들이고요. 요거는 이제 약간 주의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보통 이제 에컴팻이나 다른 라이브러리들은 이제 버전이 똑같이 올라가잖아요. 뭐 23면 24, 24면 24. 근데 얘는 버전이 좀 다르게 가서 현재는 에컴팻을 기준으로 한다면 에컴팻 24 버전을 쓰시면 이제 소프트 어노테이션의 22 버전을 참조하도록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테스트해 보실 때 에컴팻을 하시는 분들은 에컴팻 24를 버전을 보시도록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4가지 분류의 이제 어노테이션이 추가가 됐고요. 첫 번째 건 이제 스레딩 관련된 어노테이션,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이제 API 레벨, 그러니까 9버전에서 그러니까 미니스케이가 더 낮는데 새 버전 이제 API를 참조를 해야 될 때 그때 쓸 수 있는 어노테이션이 있고요. 다음은 이제 길이에 관한 어노테이션, 그리고 킵이라고 이제 좀 옛날부터 이제 있긴 있었는데 아직 대구는 있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추가된 거예요. 그래서 프로가드에서 이제 이렇게 킵이라고 명시된 메소드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뭐 추가로 뭐라 해야 되지, 뭐 최적화나 아니면은 그런 난독화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어노테이션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레딩 어노테이션에서는 이제 2가지 정도를 알아볼 거예요. 일단은 요거의 목적은 내가 이제 명시한 이 어노테이션을 명시한 작업이 어떤 스레드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는 어노테이션이고요. 지금은 일단 여기는 이제 메인 쪽 그 액티비티 코드고 이제 각각 UI 스레드랑 이제 워커 스레드,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스레드에서 진행이 돼야 되는 이제 메소드로 이렇게 설정했고요. UI 스레드를 이렇게 하면은 아무 경고가 안 되지만
이제 워커 스레드를 실행하려고 그러면 너 여기서는 이거 워커 스레드 하면 안 되라고 이렇게 오류를 표시를 해줍니다. 반대로 이제 워커 스레드 안에서 UI 스레드를 호출하려고 하면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실행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오류를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Requires API라는 이제 어노테이션인데요. 요건 예전에 이제 타겟 API라는 어노테이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는 다 위 버전에서만 호출을 할 거니까 이거는 네가 경고 안 해줘도 돼라는 게 타겟 API라는 Requires API라는 거는 나를 이거를 쓴 거를 호출하는 애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호출을 해야 돼라는 것을 명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는 뭐 이렇게 쌓아주거나 나 높은 버전의 호출을 들으면 쌓아주거나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타겟 API로 지정을 해줬었는데요. Requires API를 쓰시면 이제 이걸 호출하는 쪽에서 알아서 네가 이걸 호출하려면은 API 레벨 이만큼 필요하니까 네가 알아서 이거는 처리해야 되라는 걸 명시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라이브러리나 이제 아니면은 공용으로 쓰는 메서드에 이런 것들은 넣어주시면 좀 더 오류가 없는 작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길이 관련 어노테이션인데요. 이제 디멘션이랑 이제 픽셀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먼저 일반적으로 제가 뷰 같은 거 만들 때 뭐 뷰에 뭐 마진이나 뭐 패딩 같은 거를 보통 이렇게 상수로 지정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뭐 DP로 단위에 이제 얘는 값이고 폰트 사이즈는 보통 SP를 많이 쓰니까 이렇게 SP로 지정하는데요. 이럴 때 이제 디멘션 어노테이션을 사용하면 이 값을 이제 보는 사용자가 좀 더 명시적으로 이 값은 DP 값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상으로 이렇게 딱 볼 수 있게 되니까 예전 같으면 이제 뭐 폰트 사이즈 in SP 이런 식으로 했을 텐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보시면 보통은 이제 픽셀 단위로 무슨 값들을 많이 봤는데요. 이게 도큐멘테이션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에는 그냥 저런 리소스 값을 그대로 넘겨도 일단 여기서 오류가 나잖아요. 이제 실행하면 이상한 값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방지하려면 명시적으로 이건 픽셀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설정하면 저기에서 이거는 지금 픽셀 값이니까 니는 이거는 리졸브 된 값, 명시된 값을 넘겨야 돼라고 오류를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뷰를 작성하실 때 같이 사용하면 유용한 어노테이션입니다. 다음은 킵이고요. 이거는 이제 프로가드 돌릴 때 요거는 이제 난독화하지 마라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그런 어노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안드로이드 그래들 플러그인 2.2 버전 이후 거를 사용해야지 동작을 하니까 그거는 같이 참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이전 버전에서는 저게 제대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안 쓰는 리소스 찾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세팅 라벨이 안 쓰는 리소스예요. 그래서 저 리팩토에서 찾으시면 이렇게 안 쓰는 애들을 찾아주고요. 여기서 바로 안 쓰는 리소스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유용하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모듈을 좀 여러 가지로 관리를 해서 항상 약간 정기적으로 리소스 하나하나 다 보면서 이걸 쓰는지 안 쓰는지 검사를 해서 이렇게 지우고 이랬었는데 이렇게 다 한 번에 검사를 해주니까 조금 더 깔끔한 코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뭐 말이 많은 이제 불판 파이어베이스 이제 플러그인인데요. 파이어베이스가 서비스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널리틱스도 있고 이제 GCM이 이제 FCM으로 바뀌었죠. 이제 푸시 메시지 그리고 뭐 인증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아예 플러그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적용하고 싶은 걸 선택을 하면 이제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 뭐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단계별로 도움말이 제공이 되고요. 오른쪽에 이제 샘플 코드 같은 것도 다 들어가니까 조금 더 편리하게,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이제 브라우저 하나 띄워놓고 왔다 갔다 해야 될 거를 그냥 아이디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툴스 메뉴에 이제 파이어베이스라는 것을 선택하시면 확인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이 문서만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기능이고요. 샘플 코드를 검색하면 이제 안드로이드 쪽 이제 코드에 있는 플로팅 액션 버튼이죠. 액션 버튼 관련 샘플들을 바로 찾아서 소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새로 나온 컴포넌트들을 할 때 배우면서 이제 할 때 좀 유용한 기능인 것 같아요. 다음 빌드고요. 잭 컴파일러 쪽도 많이 이제 개선이 됐는데 그거랑 이제 멀티된 매니페스트 뷰어 그리고 CMake랑 NDK 빌드를 이제 공식적으로 공식 플러그인에서 지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잭 컴파일러에서는 이제 자바 8의 일부 기능들을 지원하게 되었고요. 요거를 사용해야지 이제 자바 8 일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람다식이나 메소드 레퍼런스는 이제 모든 안드로이드 버전에서 다 사용할 수 있고요. 대신 스트림 API는 최근에 추가가 되기는 됐는데 이전 버전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고 N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사용하시려면 빌드 2를 24 버전 이상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인크리멘탈 빌드는 지원을 하는데 반면에 인스턴트로는 잭 컴파일러를 사용하실 경우 지원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참고하셔야 되고요. 예전 잭이 처음 나왔을 때는 언테이션 프로시를 지원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지원을 해서 내거나 버터나이프를 쓰시는 분들도 잭을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8을 사용해서 잭 컴파일러 활성화하려면 이런 식으로 빌툴 버전 24로 사용하시고 저희 잭 옵션에서 이네이블드 true를 설정하신 다음에 소스 그 호환성을 1.8로 설정하시면 되고요. 어노테이션 프로세서는 예전에는 이제 apt 플러그인을 써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어노테이션 프로세서라고 해서 뭐 프로세서는 그 디펜던시를 저기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워지너 매니페스트 쪽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모듈이나 라이브러리를 같이 함께 사용하게 되면 이제 매니페스트가 최종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지 바로 확인하기 어려워요.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 기능이고요. 이제 확인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서비스하는 앱의 이제 일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모듈이 좀 여러 개가 있고 라이브러리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부분에서 어디에 이제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식으로 왼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되게 잘한 것 같은데 왜 안 되지라고 했을 때 매니페스트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요거를 확인하시고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CMake랑 NDK 빌드 같은 경우 이제 예전에는 그래들에서 얘를 이제 바로 질드해서 하려면 그 플러그인 버전을 다른 버전을 썼어야 했어요. 근데 이제는 정식 버전에서도 요거를 지원하게 되고요. External Native Build라는 프로퍼티 안에 이제 내용들을 추가하시면 되고 지금 현재 NDK 샘플에 이제 CMake를 이제 이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그 빌드 스크립트를 작성한 예제가 다 올라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를 참고하시면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디펜던시 디펜던시 빌드 스크립트를 설정하시면 되고요. 얘는 이제 CMake일 경우고요. 얘는 이제 예전 이제 android.nk 그러니까 NDK 빌드 사용하실 때 그때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테스트 파트로 넘어갈게요. 테스트 이제 앞에서 이제 에스프레소를 이제 시모님께서 해주셨는데 이제 그거랑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에스프레소 테스트 레코더가 있고 이제 APK 애널라이저인데 먼저 APK 애널라이저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APK 애널라이저는 앞에 매니페스트 머리속 매니페스트 뷰어랑 거의 비슷하게 매니페스트 다음 진짜 최종 APK 파일이 나왔을 때 거기에 뭐가 어떻게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툴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리버스를 해서 내용을 보여준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클래스나 메서드가 몇 개 있는지, 레퍼런싱이 몇 개가 되는지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어디에서 얼만큼 용량을 차지할 수 있는지,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리소스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그 리소스들이 어떤 환경에서 적용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는 이제 빌드의 Analyze APK라는 메뉴에서 실행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로 이제 보자면 이렇게 클래스를 보시면 여기에서 메소드가 몇 개고 이제 레퍼런싱이 몇 개가 되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멀티덱스를 이제 지원하게 되는 이제 그 분기점이 64K 메소드 딱 그게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를 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리소스가 이제 어떻게 포함이 되는지 이런 게 이제 리소스 원본을 확인할 수도 있고 여기에 들어간 리소스들이 어떻게 보일지, 예를 들면 얘는 이제 스트링 리소스인데 스트링 리소스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뭐 디폴트 로케이트일 때 캐나다 뭐 아무튼 여러 가지 국가에 따라서 어떻게 보일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에스프레소 테스트 레코드인데요. 에스프레소는 앞에서 이제 손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테니까 크게 설명하지 않을 거고요. UI 테스트를 위한 라이브러리고 지금 우리 테스트 레코더는 말 그대로 내가 이제 테스트 할 것들을 얘가 녹화를 그다음 기록을 해줘요 그대로.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다시 실행해주는 애고요. 네, 뒤로 넘어갔네요 제가. 네, 아무튼 테스트 코드가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것들을 여러 뷰에다가 다 하려면 사실 좀 노가다가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테스트 레코더가 나온 거고요. 노가다는 이제 얘가 다 만들어줄 테니까 사용자는 클릭하거나 텍스트 입력만 해라. 그거를 하기 위해서 나온 용도고요. 그러다 보니까 UI가 바뀌어도 그냥 한 번만 다시 해주면 돼서 테스트를 제작성할 때도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레코드 하는 것도 한번 보실 텐데요. 여기 빌드에 레코드 에스프레소 테스트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자 먼저 실행이 되면 일단은 저 타이틀에 싱가포르라는 게 먼저 표시가 되는지 확인할 거예요. 싱가포르를 누르고 텍스트가 싱가포르인 거 확인하는 코드가 하나 들어가고요. 자 다음에는 플로테이션 버튼을 누르면 저기 서울로 바뀔 거예요. 서울을 바뀌었는지 또 확인을 해야 되니까 확인하는 코드를 넣을 거고요. 여기서 지금 클릭하면은 여기에 추가되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저 동작들이 그대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냥 예전에 그냥 일반적으로 테스트하시고 그대로 진행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샌프란시스코로 바뀐 거를 확인하고 저장을 하면 이게 제가 한 동작이 그대로 테스트 코드로 변경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편하게 테스트를 작성할 수 있고요. 이거를 이제 실행하게 되면은 제가 방금 했던 거를 똑같이 더 빨리 실행해 주죠. 그래서 타겟 지정해서 실행하시면 이렇게 파란불이 들어오면서 테스트 성공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UI 테스트를 아직까지 지금 작성하지 못했다면 이런 툴들을 같이 사용해서 좀 더 UI 테스트를 원활하게 쉽게 작성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추가로 좀 참고할 만한 자료는 이제 아까 컨스트레인 레이아웃을 제가 작성하는 거를 보여드렸는데 이제 그거를 작성하려면 새 비주얼 에디터를 사용하는 방법, 특히 컨스트레인 레이아웃에서 어떻게 사용할지 그런 핸들 같은 거를 어디에 붙이고 어떤 기능들이 있고 그런 데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리한 포스트가 있어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는 이제 구글 I/O에서 직접 발표한 이제 새로운 빌드 툴 관련 소개 영상이니까 원본 영상이니까 이것도 같이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맨 처음 시작할 때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GDG 코리아 안드로이드에서는 또 이제 슬랙방, GDG 코리아 슬랙방을 사용하고 있고요. 예, 채널은 이제 안드로이드 채널과 그리고 최근에 저희 이제 안드로이드 RX 자바 스터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굳이 스터디를 하지 않는 분이라도 RX 자바에 관심이 있는 분, 특히 안드로이드 쪽에서 RX 자바를 어떻게 쓰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은 안드로이드 대신 이제 RX 자바 채널로 들어오시면 그쪽에서 관련 내용들을 토론할 수 있으니까 일로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페이스북도 이제 그룹이랑 페이지 둘 다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룹은 주로 이제 저희 GDG 안드로이드 쪽 소식을 많이 전해드릴 거고요. 그 페이지가 저희 쪽 소식을 좀 많이 전해드릴 거고 그룹은 이제 아무나 오셔서 가입하시고 뭐 질문하실 거나 공유하실 거 있으면 오셔서 하시면 되니까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 이제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